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소개 간단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학환 교수님 소개하셨던 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조세론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EBS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뜨문뜨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다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분들은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또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좀 얘기를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첫 시간에는 뭘 배우셨죠? 그 블로그 마케팅 배우셨나요? 네. 어떻게 마케팅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마케팅하는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만원의 행복의 콘서트에 오셔서 동기부여가 하나의 팁을 우리 실무에서는 딱 그 하나의 팁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 가셨으면 오늘 성공하신 거고 3시간 내내 조셨다면 좀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소액 경매에 대해서 아주 실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강의를 들으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이제 팔면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뭐죠? 마무리는 세금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금 가지고 좀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콘서트니까 제가 일방적으로만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이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수업만 듣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니까요. 말 그대로 콘서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크 콘서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또 있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뭐 1시간 내용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나름 그래도 뭐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부동산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름 또 전문성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은둔 다 고수들이신데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뭐. 자, 일단은 뭐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와 세테크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10계명, 우리 10계명 하면 우리가 뭐 성서에 나오는 그 10계명이 있듯이 부동산도 어떤 10계명을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예,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교환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계명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탈세보다는 절세 전략을 짜자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세테크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은 뭐 안 하지만 눈빛은 절세보다는 탈세 같은 절세, 뭐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원하십니다. 아마 그 기대를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갔더니 뭐 하나 탈세하는 거 하나 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지금처럼 온라인이 또는 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요즘은 우리가 등기도 다 뭐예요? 다 등기도 전자등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요즘은 다 이게 솔루션화되어 있고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등기도 나홀로 등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탈세적인 걸 해도 솔직히 걸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체크가 안 돼. 다 따로 놓으니까. 공부 자료들이 다 따로 놓으니까 체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체크업이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시는 쪽에 계신 분들과 사시는 분들은 늘 그런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거를 다운 계약서를 쓰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럼 매도인은 다운 계약서를 쓰기를 원할 것이고 매수인은 뭘 쓰기를 원할까요? 업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겠죠. 자, 우리 세법에서 영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다운업, 다운업. 딱 2개 있어요. 다운업. 그러면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이는 것을 절세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은 양도세를 내겠죠?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었고 기준시가 아시죠? 기준시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신고했었고 보통 기준시가가 시가 대비 뭐 그 당시에는 뭐 50%도 안 되는 적도 많이 있었고요. 30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됐었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취득하는 자는 매수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세 신고할 때 그분들은 뭘로 신고했을까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거든요. 시가표준액. 들어보셨나요? 시가표준액. 그래서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고 국세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탈세가 아니었었어요. 다만 투기성 거래가 됐을 때만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07년도에 중개사법이 개정이 되고 등기법이 개정이 되고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뭘로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 가격을 좀 다운해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다 체크업이 돼요. 왜냐하면 실거래가를 해당 시군구청이 검인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검인 개념 자체가 시가표준액으로 검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검인해 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실거래가로 검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매수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과태료 5배를 물어내야 돼요. 그러면 왜 시군구청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달복걸하면서 실거래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단속을 하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실거래가로 이제 신고가 되면은 자, 이제 등기 전 해줘야겠죠. 계약금, 중도금 잠깐 넘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전 하면 등기부상에 요 거래 금액이 뭐가 되죠? 등재가 된단 말이에요. 실거래가 가격이 등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등기부 뭐 경매하시는 분들 보셨지만 요즘은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은 가격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의 히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가격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얼마에 저 양반이 샀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당신 이 가격에 사놓고서 나한테 이 가격에 팔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실거래가로 가격이 등기부에 아예 명시가 된다 이거예요. 기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오겠어요, 안 넘어오겠어요?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실시간 넘어옵니다. 실시간으로 국세청 알테메스 부동산 관리 시스템으로 다 넘어와, 이 자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거래가 카드패를 국세청이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갖다가 부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교수님, 그런데 바로 저한테는 뭐 그런 거, 저 얼마 전에 제가 다운했거든요. 근데 뭐 별 얘기 없던데요? 자,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잖아. 너무나 양도세 신고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바로바로 조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도세 신고가 났더니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갑자기 통지문이 날라가지고 가산세 내라. 그거 날라갔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체크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가표준액으로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던 것이 대세였던 2006년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양도가를 줄이고 취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탈세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탈세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탈세로 걸리면은 가산세가 몇 프로냐? 제가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무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20%인데 또는 과소신고하면 10%인데 이게 탈세로 부정한 신고가 됐을 때는 40% 물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콘서트에 오시고 하고자 하는 건 뭐죠? 내가 경매로 가든 금매로 잡든 뭐라든 간에 수익형 부동산을, 그렇죠? 또는 비수익형 부동산을 잡아가지고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서 자본이득 또는 이득을 갖다가 얻어가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세금인데 그러면 세금을 뺀 순이익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가산세를 갖다가 탈세로 걸려가지고 40% 물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렇죠?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걸리면 이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지. 그렇죠? 다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갖다가 줄이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한 푼도 안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요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다 FM대로 심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 촬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니까.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체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과거보다는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로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후 대비로 뭘 고려해 보자고 되어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을 고려해 보자.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주택 임대 사업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주택 임대 사업? 너무나 많아서 그냥 숨기고 계신가요? 네. 자, 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이, 그렇죠? 자, 매매가 계속 올라가다가 요즘 들어와서 어때요? 가격이. 계속 그동안 떨어져 오고 막 엉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요새 신조어가 부동산의 3푸 요정이 있어요. 그 3푸가 뭐냐? 하우스 푸어. 다음에 랜드 푸어. 그 다음에 에듀 푸어. 그래서 3푸야, 3푸. 땅값이 올라갈 줄 알고, 집값이 올라갈 줄 알고 투자했는데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팔리지도 않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실제 이익 실현되는 것도 없고, 근데 잘 될 줄 알고 애를 유학 보내놨더니 또 요즘 중국이 대사라고 해서 칭화대를 보내놨는데 교육비를 못 대. 그렇죠? 망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이익을 내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또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서 그걸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론적인 공부도 하시고 또 임장도 가시고 그런 것도 동시에 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생물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요즘 부동산 뭐 트렌드쇼나 부동산 로드쇼 뭐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교육 세미나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 사업을 합시다. 그렇죠? 책들도 그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연금형 부동산이 좋다. 뭐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연금.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임대 사업들을 많이 고려하시고 노후 대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또 한 가지 축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시장을 끌어가는 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가치를 좌우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 등의 정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지금 세금 정책은 어떤가? 2015년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세금 정책은 어떤가? 결론, 주택 임대 사업자 육성입니다. 뭐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 육성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자. 왜? 그것만이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 상품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 주차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도생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계속 지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 이거 뭐겠어요? 정말 권장하는 거예요. 해라. 해라. 그렇죠? 그리고 임대사업 해라. 임대사업 해라. 그런데 그러면 왜 과거에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었던 거냐? 자, 그 당시는 워낙 자본이득이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안 해도 됐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채, 5호 이상을 분양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여윳돈 생겨가지고 좀 대출 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5채를 분양받고 10년 동안 팔도 못하고 임대사업 한다? 그걸 누가 합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아니, 나 그럼 나 무등록 할게. 그래서 무등록자가 많은 거예요. 등록사업자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등록사업을 하자. 임대사업 등록해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 뭐 혜택을 줘야지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낼까요? 네. 우리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몇 채를 몇 호만 내가 분양받아도 가능할까요? 3호라고 생각하시는 분, 3호. 3호. 3호로 알고 계신 분 많던데? 몇 채? 2채, 1채? 1채. 맞습니다. 지금은 1호 임대사업자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내가 한 채만 분양받아도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게 큰 메리트고, 두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켰다는 거야. 몇 년이요? 5년, 5년. 오늘 까먹지 말아야 될 숫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년. 몇 년이요? 5년. 몇 호? 1호.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 2채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해라. 5년 동안. 그러면 거의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3채를 임대사업을 해.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요 아파트를 팔면 과연 나는 1가구 1주택자가 될 거야? 아니면 1가구 다주택자가 될까요? 1가구 1주택자가 된 겁니다. 단, 전제 요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만. 뭘 했을 때만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만. 그럼 등록을 한다는 게 뭐냐? 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를 가면 되겠죠? 그럼 세무서만 가면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등록을 하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는 줄 아는데 세무서는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또 가야 될 게 뭐냐면 해당 시군구청 주택가를 또 가셔야 돼요. 주택가에 가셔서 우리가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해당 시군구청도 가고 세무서도 가야 되느냐?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어떤 세금을 내도록 돼 있죠? 지방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세무서는 뭘 담당하냐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세 혜택도 보고 국세 혜택도 보려면은 둘 다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최초 분양을 받았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가 재산세 50% 감면. 그 다음에 집이 많거나 땅이 많으면 내는 분들이 종부세인데 종부세 면제.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땐 양도세 비과세.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임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 대비로 주택 임대 사업을 고려하자는 것이 물론 내가 임대 수익도 내가 고려하는 거지만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느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을 갖다가 사느냐. 그게 또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우리 경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뭐예요?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현장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물건을 고르시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자 이거는 지금 사실은 올해 2015년도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그럼 등록하는 사업자들이 많을까요?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을까요?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를 등록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 하면요. 이거 다 끝나요. 게임 끝납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원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부가가치세를 받아버리면 돼요. 임대료에. 그러면 신고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왜냐면 상가나 오피스텔 우리는 임대료 부가세 받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임대속세 신고를 누락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택의 임대료는 우리가 현재 부가세를 못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면세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등록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 난 그래도 뭐 이런 혜택, 아까 말했던 뭐 취득세 이런 혜택 없어도 나는 임대소득세 신고 안 해. 근데 사장님은 등록하시면 신고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실전적으로 내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등록한 사업자가 후회스럽습니다. 아,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말이야. 자, 그래서 등록 사업자들이 이제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고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기재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국토부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야, 이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2014년도부터 20% 감면을 해주기로 했어요. 20% 감면.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지금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전에 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5월 달이면 소득세 신고하실 텐데 그 소득세 신고하실 때 20%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걸 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국세청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지금 임대소득세까지도 줄여주는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손을 대준 거예요. 거의 다 손을 대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 아니, 그래도 임대사업을 하면은 자,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딱 문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4대 보험에서 내가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4대 보험은 이게 국세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4대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까지만 해결해 준다면 등록사업자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로 간다라는 것은 등록사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중개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택에 대한 임대자산관리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자, 무등록이었기 때문에 체크업이 안 돼요. 누가 임대업을 한지. 근데 등록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공채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관리, 주택임대에 대한 자산관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중개를 하신 분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해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양성화된다는 것은 관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내가 그 중개를 단순 중개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중개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숭실대학교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맞죠? 학 과장님. 자산관리.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자산관리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진짜 자산관리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고민을 좀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대신 이제 그 감면 혜택을 보려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고 기준주택가 3억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그랬죠? 세무서에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죠? 국세. 요거는 지방세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었죠? 네. 그 다음에가 자, 역시 여기서 국세청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임대주택법상 1호 이상부터 임대사업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호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럼 1호부터 줄 것인가? 그 국세청이 뭐라 하느냐? 아유, 이왕 하는 거 세채부터 하세요, 세채부터. 이왕 하는 거 세채 받으셔. 뭐라 써놨습니까? 1호예요, 3호예요? 3호죠? 3호 이상 5년 임대해라. 그러니까 뭐야? 한 채 사지 말고, 한 채부터는 가능한데, 그렇죠? 몇 채부터? 세 채부터. 그렇죠? 세 채부터. 그렇죠? 응? 여기 물건 좋은 거 있나? 예,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왕 사시는 거 3개 사세요. 지금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회사는 좋지. 세 채부터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세 채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5번. 다주택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덜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김어거리, 벙어리 3년을 잊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3년이에요. 3. 3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만약에 상가를 팝니다. 만약에 내가 땅을 팝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보통 세율이 우리가 2년 이상 보하면 6에 38%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필요경비를 인정을 많이 받으면 돼요. 필요경비. 들어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공제 혜택을 많이 보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공제 혜택 중에서 공제 금액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양도소득세 세율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특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보유 기한이 몇 년이면 3년입니다. 3년. 3년을 채워야지만이 차익을 줄여줘요. 그러면 보통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10년을 갖고 있다면 30% 공제를 받아. 근데 3년이면 10%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금을 줄이려면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 받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하고 장특공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파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몇 개월 더 채워서 3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차익이 이게 10억, 20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특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가 세금 차이 많이 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어거리, 벙어리 3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자, 특히 어떤 분들이 귀가 얇냐면, 대출 많이 끼신 분들. 그렇죠? 묻지마 투자식으로 대출 많이 끼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아까 주식 얘기도 했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해보신 분들. 이거 그냥 가치주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1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죠? 빚내서 했으니까. 그렇죠? 자, 제가 아시는 분이 토지를 경매로 받았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10만 원짜리를 받았어. 10만 원 받았는데 그게 6배 올랐어. 60만 원이야. 그러면 투자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한 거죠. 대박이죠. 그렇죠? 근데 안 팔려. 3년째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뵀는데 막 이분이 이제 급한 거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는 이게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 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벌써 3년째야, 이게. 근데 시세는 올랐어. 근데 안 팔려.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머거리, 벙어리. 뭐, 다 알아요. 같이 투자하자. 다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게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세금에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갑자기 요거하고, 요 3번하고 요거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말인데요. 지금은 장타보다는 단타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귀머거리, 귀 닫고, 입 닫고 다 해서 3년 버티라고 해놓고선 이제는 또 뭐 단타 치래.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율이야. 세율만 나오면 머리 아파요. 세율만 나왔다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분들 특성이 있어. 교수님 저는 정말 이 세법은 진짜 숫자가 많이 나서 싫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돈도 잘 세. 희한하더라고요. 돈도 잘 세요. 그러니까 돈 세는 거하고 이 숫자가 좀 다른가 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가라든가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이 초과 누진세율, 즉 1200까지는 6%, 1억 5천 초과할 때는 9,010만 원 엄청나죠? 세금이 38%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전멸했을 때는 70% 엄청나죠? 그 다음에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제 여기 1년 미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면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 단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50%, 40% 하면 막 쓰러집니다. 50% 내고 40% 내면서 그럼 경매로 받아가지고 팔면 이거 남는 게 있냐? 남아요. 우리가 50%, 40% 겁낼 필요 없습니다. 50%, 40% 내더라도 우리 금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금리가 몇 프로죠? 지금 2%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금리가 됐어요. 그보다 훨씬 나와요. 50% 내더라도. 제가 항상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 없어요. 50%, 40% 내더라도 7%, 8% 수익 나온다니까요. 빼고 남아도. 자, 그런데 정부가 올해 어떤 세대 정책을 갖다가 만들었냐면, 자,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1년 미만일 때는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인데 주택은 어떻게 났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죠. 10% 차이가 하게끔 만들었어요. 10%. 그럼 내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6개월 만에 팔아도 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40%야. 그럼 벌써 10% 차이가 나면은 수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상가나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팔면 40%인데 단 주택과 입주권은 몇 프로예요? 1년 이상만 돼도 6에서 38%야. 몇 년만 돼도요? 1년만 돼도. 그러면 내가 주택을 경매로 잡아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팔아도 몇 프로예요? 6에서 38%. 그러면 내 차익이 차 떼고 버티고 남은 것이 1200 이하일 때는 6%, 1200 초과일 때는 72만 원에 1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금 의지가 뭐냐면 주택 사셔서 팔아라. 빨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정부가 풀어주면 나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요새 주택 경매 들어온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혜택이, 그 수지가 좋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1년만 들고 있어도 내가 혜택이 있는 거야. 세금적으로. 그렇잖아요. 차이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올해 정책 의지는 뭐냐면 주택 단기 투자 거래 활성화. 그러면 단기 투자하면 과거 같으면 뭐예요? 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투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은 묻는다. 교수님, 저는 투자해서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런 분들 특성이 있어요. 뭐냐? 정책은 이렇게 가, 이렇게. 근데 본인은 이렇게 가. 그렇죠? 왜 그러죠? 공부 안 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뀐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옛날 생각하고 그냥 뭐 감에 뭘 맨날 무슨 감이야. 그놈의 감은 도대체 언제까지 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도 중요하지만 그 촉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늘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분명 그런 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 이 토요일 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왜 오셨겠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여섯 번째는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은 배우자를 사랑하자. 그렇죠? 배우자를 사랑하자. 배우자를 사랑하자. 네. 좀 시간이 좀 지금 제가 시간을 못 봤는데 시간이 좀 한 몇 시 정도 됐죠? 한 40분, 20분 되나요? 5시 20분 되나요? 예. 그러면 10분만 좀 제가 더 쓰겠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는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뭐라고 써놨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자. 그렇죠? 배우자를 좋아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렇죠? 자, 막연한 겁니다. 아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왜 이게 절세가 되느냐? 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보, 우리가 서로 태어난 시는 달랐지만 죽는 날, 같은 시에 죽자. 그런 얘기 합니다. 자, 그거는 절세에 도움이 안 돼요. 절세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가야 돼, 다르게. 응? 이왕이면 배우자가 더 오래 살아야 돼, 배우자가. 그렇죠? 자,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 배우자 하나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 최근에 상속 진행된 건을 뭐 좀 컨설팅한 게 있었는데, 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재산 상속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돼야지 상속세가 나올까요? 그러면 시골에 논마지기 집 같은 거 이렇게 물려받으면 상속세 나올까요? 자,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만약에, 자, 선을 봤어. 선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자,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렇죠? 자,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하나만 실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셔서 세금은 내셨나요? 세금을 냈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콘서트가 문제가 아니야. 거기 빨리 가셔야 돼. 네? 그러면 세금을 냈다는 것은 못해도 상속재산 평가 금액이 기준시가상으로 10억을 넘어간다는 거야. 얼마를 넘어가요? 10억을 넘어가요. 그냥 재산 1, 2억이 있어서 상속세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억은 넘어야지 상속세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님 말고 어머님은 살아계신가요? 어머님은 살아계신가요?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워낙 잘 챙기셔서 건강하다 못해 진짜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계시면 10억이야. 그런데 어머님도 돌아가셨어. 그러면 평가금액이 5억으로 쭉 떨어져요. 공제가 5억으로 쭉 떨어져요. 그것까지 물어보셔야 돼. 선 봤을 때 물어봐야 돼요. 아버님이 부모님은 어떻게 계시냐? 돌아가셨다.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는 살아 계시냐? 그러면 못해서 평가금액은 10억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자를, 자, 우리가 또 이제, 그럼 살아계실 때 만약에 우리가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살아계실 때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건 아실 것 같아. 그러면 증여해 줄 때 자식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고 부인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인한테 증여해 주면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요? 부인한테 6억. 얼마요? 6억.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걸 아들, 딸에 대주면 얼마가 될까요? 아들, 딸. 이게 과거에는 3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어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자,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 증여가 됐을 때는 좀 의미가 있게 됐어요, 지금. 한 2천만 원도 상승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 요구해가지고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배우자는 얼마라고요? 6억이야. 효과가 커요. 자, 그러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4억짜리를 줘도 4억짜리를 주거나 2억짜리를 증여해줘도 증여세가 있어요, 없어요? 증여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4억 줘도 4억 빼기 6억이니까 제로, 2억 빼기 6억이면 제로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솔직히 질문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또는 지금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4억짜리를 주시겠어요? 2억짜리를 주시겠어요? 네?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자, 고민스러운 겁니다. 네? 제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거야. 4억짜리를 줘도 증여세는 없고 2억짜리 줘도 증여세는 없어. 그럼 사람의 우리 솔직히 뭐 얘기하면 4억짜리 주고 싶어요? 2억짜리 주고 싶어요? 2억짜리 주고 싶은데 4억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억짜리를 주고는 싶은데 2억짜리를 주면은 난리를 칠 거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를 못 믿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변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앞으로는 콘서트 가지 마, 거기 가서 그런 거라 듣고 왔어, 그렇죠? 자,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4억짜리를 주든 2억짜리를 주든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 아파트가 수익성이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야. 그래서 내가 4억짜리를 줬어요. 하여튼 4억짜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4억짜리를 줘서 이게 못해도 한 6억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4억에 만약에 경매로 잡아가지고 6억에 팔면은 시세 차익은 2억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를 한 5억 정도 올랐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증여세는 없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평가금액이 5억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자는 5억에 취득한 것으로 잡힐 것이고 그걸 6억에 팔면 차익이 얼마 되겠어요? 1억이 되겠죠. 그럼 2억의 차익을 얼마로 줄 수 있어? 1억으로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일단은 여보 사랑해 하고 증여해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바쁘셔서 지금 가시잖아요? 그럼 사고 납니다. 그럼 사고 나요. 무슨 말인가? 대신 조심할 점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양도했을 때는 5년 지나서 양도해야 돼요. 5년 지나서 양도를 해야지만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증여 후 양도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취득가액은 다시 원 4억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년? 5년이야, 5년. 그렇죠? 그럼 배우자가 5년 이상은 살아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배우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잘 먹여야지. 그렇죠?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꽃등심, 내일은 곱창, 꽃등심, 곱창, 꽃등심, 곱창, 곱창, 곱창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뇌졸중으로. 4년 6개월 만에 쓰러졌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이 4억으로 잡히느냐, 5억으로 잡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4억으로 잡힐까요, 5억으로 잡힐까요? 이게 4억으로 잡혔었어요, 과거에. 국세청은 왜 그런 거 잘 먹이느냐. 김치만 먹이지. 응? 4억으로 잡았어, 4억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죽은 걸 어떡하냐. 아니, 나도 잘해주려고 이렇게 잘 먹인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망이라든가 수용의 비자발적 처분행위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5년을 못 채워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규정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과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2월. 즉, 부인한테 넘겨서, 2월 시켜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실제로 또 많이 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절세 효과를 보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아오면 효과를 못 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그 8번은 이제 뭐냐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하자. 이 10년 단위가 증여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 강의를 들으셔도 늘 나오는 숫자가 10년이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숫자들 많이 나왔어요.
아까 기억하는 숫자 몇 년? 5년. 몇 년? 3년. 몇 년? 10년이야. 상속증여세에서는 10년이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지 합산이 안 되거든. 만약에 10년 단위가 아니면 이게 합산이 안 돼 버려. 10년을 못 채우면 다시 재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증여해주고 또 3년 있다가 또 증여하잖아요. 그럼 다시 가산이 돼. 그러면 10년 단위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증여해 주려면 결론적으로 한 몇 살 때부터 증여해야 될까요? 나이 한 50대부터 해줘야지. 50대 한 번 해주고 60대 한 번 해주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한 3년 전에 양평군청에 갔었어요. 양평군청에 갔는데 그 양평군청에서 오신 분들이 맨 앞 라인이 80대, 뒷 라인, 중간 라인이 70대, 끝 라인이 60대. 그래서 85세 되신 어르신이 보청기를 끼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10년 단위로 하면 절세가 됩니까? 예, 절세가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85세니까 몇 년? 95세가 돼야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마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 지금 85세인데 10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10년을 못 채우잖아요. 그럼 다시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여는 이런 걸 사전증여라는데 이런 사전증여 효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50대부터는 해줘야죠. 아니면 40대부터는 조금씩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증여세로 세이브 효과를 보려면은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고서 나중에 가서 세금을 줄려니까 안 되는 거야.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자. 오래 살려야 돼. 몇 년 단위로 가자? 10년 단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 비삼용 토지를 튜닝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토지 가지고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아시잖아요. 비삼용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삼용 토지를 만약에 튜닝하자는 것은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로 바꾸자는 거지. 그럼 사업용 토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즘 말하는 캠핑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토지는 아이디어예요. 토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신다면 앞으로 이 만원의 행복 콘서트를 부동산 콘서트를 계속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 아이디어를 드릴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네. 그래서 튜닝하자는 것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건 뭐냐면요. 세금은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5월 달에는 어떤 세금 낼까요?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다닙니다. 5월부터 5월 말까지. 여름, 7월 달에는 어떤 세금 나올까요? 7월 달에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가을에는 어떤 세금이 나올까요?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이죠? 지금 이번 12월 겨울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선 보려면 12월 달에 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12월 첫째 주에 뭐 고지서 나온 거 없습니까? 뭐 나오던데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거야. 그럼 종부세라는 것은 부동산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네. 아, 교수님 어떻게 강단에 쓰신 분이 맨날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결혼해 보세요. 네.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매년 6월을 기억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냐면 재산세나 종부세의 납세 고지서는 6월 1일 기준 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내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만약에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르는 게 좋을까요? 6월 1일 지나서 치르는 게 좋을까요? 6월 1일 지나서 치르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5월 28일 날 내가 매매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28일부터 내 거죠? 그러면 나한테 재산세가 나오는 거야. 잘못하면 내가 그 해 종부세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6월 2일 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2일부터 내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2일부터 잔금을 치른 거니까, 치렀으니까 2일부터 내 거니까 6월 1일까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매수인 거예요?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전으로 맞추느냐 이후로 맞추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를 줄이려면 잔금 날짜를 6월 1일 전후로 잘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세테크 10계명의 마지막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시간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 중에 하나라도 팁을 얻어 가셨길 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은 우리 남관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마지막 대미 장식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